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한 주 되시길 빌겠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아침 증시 각도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너무 많은 이슈들이 주말에 터졌습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일단은 현재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어떤지부터 한번 먼저 확인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어떠한가? 자, 보시죠. Fear and Greed, 그 공포와 탐욕 지수가 17 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Extremely Fear는 22여요. 22인데 이게 17까지. 완전한 초극단 울트라 익스트림 피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다? 심리는 나빠질 만큼 나빠졌다. 더 이상 나빠질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지. 지난 주말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난 주말에 정말 심각했던 게 뭐죠? 자, 핵폭탄은 투하하지 않았지만 핵발전소 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이 불타고 폭격되고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유럽 분들은 정말 그 핵폭탄과 터진 것과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끼면서 유럽 지수는 4%대 초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염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나빠졌었는데 일단 그건 아니었고 점령했다라는 뉴스까지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인데 일단 심리는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심리가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보면 어떠다? 기대를 언덕으로 생겼다. 사람들이 모두 항복하는 상황들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참 제가 이제 일반 그 범용 큰 채널 갔다가 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도기마을 분들은 저를 1년 이상 추적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하면 하고 다 이렇게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투자에서 이기는 방식으로 가려면 심리 조절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멘탈술사, 각도기는 멘탈술사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제 멘탈 잡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가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건 기대를 언덕이 생긴 것이다. 아주 심리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끝자락 근처인 듯 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심리상으로는 그런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전쟁 전문가가 아닌데 한국 유튜브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몇 가지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난 그 섹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섹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밀떡이고 하나는 이렇게 권투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막 싸우는 거. 그게 정말 많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남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뷰티나 이런 쪽이 늘어났겠지만 남자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밀떡들이 엄청나게 났는데 이 밀떡들이 그냥 단순히 밀떡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진짜 전문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샤르레 군사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분은 한국 사람이 언제 이걸 이렇게 공부를 했어 할 정도로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리오폴이라고 남부의 주요 도시가 포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헤르손이 점령되어졌는데요. 헤르손은 전체적인 공급망에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헤르손이 점령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러시아가 점령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뉴스가 우리가 들었던 협상을 하면서 마리오폴에 있는 민간인들을 탈출하는 탈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회담을 했었죠. 그러니까 마리오폴이 이제 포위에 휩싸였고 거기가 이제 점령되기 직전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르 이분께서는 핵심적으로 이번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핵심으로 삼았던 핵심 목표는 러시아부터 크림반도까지의 연결선을 만드는 거죠. 지금 보시면 러시아가 여기 있고 크림반도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아무리 크림반도의 부동항이라고 해도 크림반도까지 오려면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육로로 연결시키는
것들을 완성하는 것이 전략적 이번 전쟁의 최고 목표치인데 그 푸틴이 전략적 판단 미스로 인해서 전면전을 일으켰고 이것은 굉장히 그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군사 전략가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헤르손을 점령했고 마리우폴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 크림반도까지 연결되어는 육지로 연결되어지는 이렇게 영토를 획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돈바스 지역부터 해가지고 그런 경로가 확보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상당히 진짜 전문가. 네,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되면서 마리우폴이 점령되고 조금 더 확보가 돼서 크림반도까지 육지로 연결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전쟁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지 협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제시한 거는 대략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우크라이나를 편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분 말이 일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점령이 끝나고 나면 자 이제 협상하자 러시아가 이러면 그럼 그걸 반대할 세계 정부들이 있을 거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보고 안 돼, 더 싸워. 무기 줄 테니까 더 싸워. 계속 싸워. 이렇게 할 나라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설득력 있는 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니 뭐 점령 그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하긴 했는데 그걸 다시 그냥 다시 되물리고 돌아가라고 전 세계적인 압력을 계속해서 넣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고지가 확보되고 나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이분의 전망이었고요. 듣는데 저도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독일마을 분들하고 나누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래서 대략 이분이 제시한 바로는 2주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보수적으로. 그러면 한 3, 4주 정도의 시간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가 끝날 수도 있겠다. 장기간으로 갈 것이냐 여부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금융 투자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게 가장 잘 드러나는 금융 섹터는 어디냐? 원자재죠. 자, 원자재 가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두로만 말씀드렸는데 미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금 가격 좀 올라서 이제 1,200불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WTI 115불 알고 계시고 브렌트 유초 118불이고요. 오른쪽에 퍼센테이지 보세요. 난방유나 이런 천연가스 가격 상승폭 막 7% 막 이렇게 올라요. 근데 더 웃긴 건 더 밑으로 가시면 지금 최고가 근 몇십 년 내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 비철금속 가격이 미쳤습니다. 지금 니켈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3일째 점상이야. 점상. 쉽게 얘기하면 갭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날 대비 갭으로 상승해서 더 올라가고 갭으로 상승해서 더 올라가고 이게 지금 지속되고 다행한 그나마 하나 고민할 점은 지난 주말에 니켈 가격이 고점에서부터 조금 밀려서 끝났다는 거. 그거 하나. 근데 11%나 올랐고 지금 뭐 알루미늄 가격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 유가 올랐지 비철금속 올랐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뭘 건드린다? 네, 인플레이션을 건드린다. 인플레이션을 건드리면 뭘 건드린다? 미국의 금리를 건드린다.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어서 유가가 120달러 내외에서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비철금속 가격도 올라서 계속해서 이 상황들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크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멀쩡하던 것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면서 시장의 공포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공포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반영하고 있어요. 심리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심리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연차적인 충격파를 다 마음속으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포지수의 그 최극단, 익스트림한 공포지수가 나오고 있는 연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심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리가 악화되었다라는 건 일종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의 언덕이 하나 생겼다. 이제 심리가 쪼그라들 만큼 쪼그라들었다.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반영이 상당 부분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자, 일단 미국 주간 일정 한번 보죠. 미국 주간 일정 보면서 미국 주간 일정 중에 굉장히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이 7일에 7일은 그냥 넘어가고 8일은 그 무역 수지 나오고 도매 재고 나옵니다. 1월달. 그 다음에 원유 재고도 나오고요. 이 원유 재고에 따라서 유가 조금 움직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4분기 유럽의 GDP 나오죠. 유럽 GDP를 통해서 유럽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와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또 금리를 한번 올려도 견딜 수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일날 1월 JOLTS 구인구직 보고서, 이거 졸츠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 JOLTS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이는 거는, 제 눈에 보이는 거는 바로 이 JOLTS 구인구직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인구직 보고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뭔가요? 계속해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확인하신 분들은 이제 감이 다 잡히겠습니다만, 자, 구인은 많은데 구직이 모자라서 이게 비율이 팍 이렇게 구인 쪽 비율이 막 올라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임금 상승도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임금 상승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마지막 주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가 자,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인 구인구직 보고서, 임금 인상으로 연결될 만한 구인구직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금리 쪽은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제 금리는. 일단 3월달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3월달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25bp 올릴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4월달, 5월달 뒤로 갈수록 이거 25bp 올리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45일에 한 번씩 있죠. FOMC 회의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계적인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빅 스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시장을 한 번 더 억누르겠죠?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일 날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또다시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번 한국 시간은 목금요일에 걸쳐서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다는 거, 구인구직 보고서, 그 다음 2월 소비자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전인대 얘기 한번 해보죠. 전인대 얘기. 제목에는 안 뽑았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전인대. 지금 김경환 애널이 쫙 분석해준 자료들 나왔는데요. 그 자료 말고 저 표 자료 있으면 표 자료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손으로 막 써서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자, 한번 보시죠. GDP 2022년 목표 오른쪽에 손으로 써놨어. 네, 5.5%, CPI 목표 3%, 재정 적자율 2.8%, 특수채 한도 3.65조 위안. 자, 왼쪽과 비교하시면 21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M2 증가율, 그 다음에 사회응자총액, 실업률, 신규도시 취업자 수가 21년과 동일한 명목 GDP 성장률, 그 다음에 실업률은 5.5% 이내, 그 다음에 신규 도시 취업자 수는 1,100만 명입니다. 자, 이거를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그건데, 어쨌든 GDP 성장률 5.5%는 예상 상단이고요. 그 다음에 CPI 목표는 원래 예상했던 수준이고, 취업자 수 1,100만은 원래 예상했던 수준, 그리고 실업률 5.5%도 예상 수준, 재정적자 2.8%는 21년도에 3.2%였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예상보다 작게 낮춰서 나왔고, 22년도 지방특수채 한도가 3.6조 위안이에요. 21년도 한도가 3.65조 위안이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방정부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특수채 발행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가 경기 진작이냐 아니냐에 상당히 중요한데, 3.6조 위안은 예상보다는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년도 정부 감세 규모는 2.5조 원 잡았어요. 근데 21년도에 얼마였냐? 1.1조 원. 자, 1.1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정부 감세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거는 돈을 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계속해서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고, 안정적인 통화정책 유지, 정책 시행 강화, 통화량 증가율
증가율과 명목 경제 성장률을 일치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투자 방지 기조를 유지하고 다만 지가, 주택 가격, 심리 안정을 위해 지역 상황에 맞춰서 부동산업 발전 촉진을 강조하겠고 또 하나 에너지 소비를 소비 통제를 탄력적으로 시행하겠다. 작년도에 3분기에 셧다운 해갖고 전기 끊어지고 난리가 한 번 났었죠. 근데 이거를 탄력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고 또 하나 유연한 방역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정상 생산과 생활을 보장하겠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제가 가장 걱정하던 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경우 중국에서의 셧다운이 중국의 CPI나 이런 쪽을 완전 침몰시킬 것이다. 소매 판매를 완전히 침몰시킬 것이고 그게 과연 세계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냐라는 걱정을 계속했는데 일단 이번 전인대에서 나온 얘기는 유연한 방역을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경제나 실질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고요.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을 크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가전 하향 2구 환신 계속 장려하겠다. 그다음에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 원자재와 부품, 소재 공급을 보장하겠다. 이건 공급을 보장했다는 가격을 잡겠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도 원자재 가격이 안 떨어져요. 계속 오르는 그 최근 며칠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핵심 단어들을 같이 언급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안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안정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투자라는 말도 조금 늘었고요. 고용은 좀 줄었고 이제 다른 부동산도 언급이 조금 다시 전년도에 대비 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완화적인 정책 기조이고 뭔가 돈을 풀려고 하는 기조이다라는 것을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김경환 애널이 이렇게 정리해 주셔갖고 지난 주말에 제가 지금 영상을 잘못 찍어갖고 김경환 애널만 나오고 저는 그냥 사진으로 나왔는데 그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하게 그냥 역시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을 한번 모셔봐야 될 것 같아. 김경환 애널은 아무래도 점잖으신 분이고 이 정통파이기 때문에 이 뒷거래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해주시더라고. 나는 더 듣고 싶었는데 네,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또 이슈가 됐죠. 이거는 GOS 문제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자, 이거 녹화 끝나고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과 질의응답 할 때 얘기 드릴까요? 회사에서 뭐라 할 것 같아서, 네. 나 진짜 이럴 때 자유로운 영혼인데 나는 참 힘드네. 자, 요 정도로 오늘의 방송은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나중에 녹화본이 남지 않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서 삼성 GOS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